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양수 설학정치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역시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메르스 국가 소송이 이제 지금 좀 주목을 받는데, 이 소송을 낸 당사자가 변호사분이고 환자도 아니고 환자 가족도 아니에요. 이게 소송 제기한 측, 물론 이제 본인은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도 전 뭐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기고 지는 건 뭐 의미는 없겠지만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왜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가능성이니까 네. 가능성이니까 아예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없겠지만, 이제 첫 번째 그 제3자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왜 제3자인데도 가능하냐면 이게 국가가 잘못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게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에게 뭔가 돈을 달라, 이런 식의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소송은 그래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면 이게 부작위와 위법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정부가 뭘 적극적으로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잘못한 행동이란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일부러 누군가를, 뭐 비유를 들자면 일부러 누군가를 때렸거나 누구를 다치게 만든 것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런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볼 정도여야 되는데, 아하. 과연 국가가 이번에 했던 행동이 정말 메르스가 퍼지도록 방치할 정도로까지 볼 수 있느냐, 그 판단을 이제 법원에서 내리겠죠. 그렇군요. 근데 신 기자님, 지금 네. 이렇게 법적으로 법정 전염병이라고 그러나요? 법정 네. 감염병이라고 그러나요? 법정 전염병이었다가 감염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 그래요? 네. 전염과 감염이 이게 차이가 큰 건가요? 사실 뭐 같습니다. 그 내포한 의미는 사실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염이란 말이 워낙 또 좀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순화해서 감염병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화면 보면 1군, 2군, 네. 3군, 4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저게 구분하는 게 저게 고약한 전염병일수록 숫자가 적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1군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중독 비슷한 것들, 예. 그러니까 뭐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A형 감염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물이나 이제 음식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는 식중독 유사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1군이고요. 2군은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것들입니다.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하. 홍역, 풍진, 뭐 일본내염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3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게 이제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아하. 항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3군에 들어갑니다. 예. 저기에 보면 이제 말라리아 있고요, 결핵 있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1년에 한 번씩 그 독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군에 들어가고, 이제 4군이 바로 이제 그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네. 새롭게 이제 발생하는 예. 신종 감염병이 4군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댕기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신종플루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집어넣어야죠. 메르스. 네, 메르스 같은 경우에 여기 명확하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것인데, 원래는 이 4군에 좀 두리뭉실하게 신종 법정 감염병 증후군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두리뭉실하게 하나 단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메르스가 여기에 이걸로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예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을 안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정부가 메르스라는 것이 벌써 한 3년 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그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를 좀 유기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 두리뭉술이한 거는 국회법도 두리뭉술이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위헌이냐 편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좀 말씀하세요. 메르스는 사실 그 발병한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가 발병된 지 3년밖에 안 된 병을 여기에다가 법정 감염으로 분류해서 올려놨다면 굉장히 정말 그건 놀라울 만한 일이죠. 사실 왜냐하면 사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신종플루 이것도 아직 그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는 신종플루는 지정이 됐어요. 지정됐습니까? 네, 신종플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정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병에 관해서 국가가 뭔가 안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죄책도 세우고 정보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게 국민이 공개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빠지면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지만 네. 보다 적극적으로 이건 법에 직접적으로 전촉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빠지면 책임이 없다면 보건복지부 그건 장관에서 볼 때는 되도록이면 줄여가지고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이게 메르스 환자로 낙인 찍힌 것. 저는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도 회사에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한동안 주위에 안 오려고 그랬다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네네. 그럴 필요가 없고 메르스 환자였다가 회복이 돼 완치가 됐는데도 메르스 환자다. 사실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완치되신 그 14번 우리가 슈퍼 예, 전파자라고 부르는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거의 뭐 80명 가까이 예. 뭐 이렇게 전염을 시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분도 굉장히 지금 자기는 14번 환자인 줄 몰랐잖아요. 예. 근데 이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되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위로와 함께 그런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감염시킨 분이 정부 당국은 한 80명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중에 좀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좀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거나 좀 멀리 떨어졌는데 근데 정부가 지금 어찌됐건 그 삼성병원에서 발생한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이 14번 환자랑 다 거의 다 이렇게 접촉한 걸로 지금 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역학적으로 좀 더 정확히 돼서 예. 그게 80명인지 70명인지 65명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분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한 명이라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 그분이 말씀 맞는 정말 자기가 뭐 어쩔 수 없이 감염시킨 의도하지 않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실. 감염시킨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감염시키지 않은 분까지 자기가 감염시켰다고 뒤집었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 아니, 근데요, 제가 이 양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 게, 이런 거 보상이 돼요. 낙인 찍혔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봤다. 혹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예약 취소로 당한 창작 뮤지컬 제작사. 이것도 국가 대상으로 손해배상소. 이거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니네요. 이런 것들이 이게 소송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법률적으로? 예. 이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그 때문에를 법에서 굉장히 좁게 봅니다. 사실은 그렇죠. 누구 때문에 왜 우리는 좀 너 때문에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농담처럼 하지만 그렇게 넓게까지 넓혀놓게 되면은 정말로 소송이 남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국가가 뭔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그 극장 말씀하신 그 극장이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극단에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극장에서 거기를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정도로 직접적으로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정책을 잘못 세워서 내가 사업이 안 돼요. 그럼 국가가 책임지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뭐 사실 의료 소송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저런 걸 이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인과관계는 이제 앞뒤로 선후에 발생한 사건이 앞 사건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돼서 뒷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소송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가 보니까 의사가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안 했다라는 정도를 얘기해줘야 이제 소송이 성립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의사 쪽에서 나는 이런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다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뭐가 문제되냐면 이게 메르스잖아요. 예. 정부도 보건당국도 사실 처음엔 잘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없는 거예요. 노력을 아무리 기울였어도 어느 정도는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책임을 전부 다 묻기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처음에 그 WHO 매뉴얼에 또 지나치게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또 뭐 사태를 촉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매뉴얼대로 안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따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네. 이 사람 큰일 났어요, 이분. 왜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중국 갔는데 중국에서 결국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들 뭐 지금 거의 아마 병이 많이 났은 모양인데 정말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의료비하고 손해배상액. 예? 네. 이거가 우리나라 돈으로 27억의 이 손해배상 중국으로부터
이걸 맞을 지금 처지에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이 사람만을 위한 장비를 뭐 10몇 억을 주고 구입을 했고, 뭐 이 사람을 위한 통역사라든지 뭐 간호사를 뭐 한 5, 60명이 이분을 위해서 뭐 간호를 했다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들렸던 호텔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에서 문을 닫아서 그 영업 손해까지 이분한테 다 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뭐 몇십억을 청구하겠다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분이 뭐 치료비라든가 뭐 이런 그 중국도 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감염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져준다. 우리나라처럼 뭐 아까 법정 전염병처럼 해줄 그 정도는 사실 뭐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식당 같은 거 사실 중국의 입장 바꿔서 중국의 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정부라든가 그 중국인에게 그렇게 뭐 소송을 건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그 국가 간의 이웃 나라로서 사실 항상 감수해야 될 어느 정도의 위험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뭐 27억 배상해야 된다라고 뭐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정부라든가 뭐 그런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웃 나라라고 하는 것, 이웃 나라의 중요성을 좀 간과한 거 아닌가, 무리한 요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요구. 아, 저는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황사 피해 배상부터 먼저 해놓고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하시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니, 제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황사 영향도 아니, 있어요. 아픈 사람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뭘 잘못했을 때 청구하는 건데 일부러 병 걸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아, 황사. 그것도 아주 좋은 얘기네요. 자, 근데요, 황사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삼성서울병원 여기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과 성명 장면 보시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관계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완전히 해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 기자님. 예. 어떻게 의사로서 이 사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언론인 이전에 이제 의사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이 오늘의 메르스 사태가 과연 삼성만의 책임인가. 물론 이제 삼성병원에서 많은 점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책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꼭 삼성병원 오늘 사과하면서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과연 삼성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응급실 환경을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이런 두 번 다시 메르스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을 좀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삼성병원이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께서 저기 나오신 건데 만약에 그 환자가 서울대병원이나 뭐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으면 이게 달라졌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떤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삼성병원이 책임이 있지만 삼성병원이 이 어떤 책임을 다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일부에서는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하고 강동경희대병원, 아산충무병원 이런 데도 이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원격 진료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아픈데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가 아프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십시오. 그럼 내가 약국 가서 사는 거. 이게 원격 진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고요. 뭐냐면
이쪽도 의료인이고 저쪽도 의료인이고 어떤 환자가 왔는데 전에 당신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뭐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원격 진료 범위에 지금 법적으로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 간에 현재 허용돼 예, 있고 예.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는 이제 안 되죠. 불법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전화로 처방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원격 진료 논란이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허가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도 사실은 특수한 경우에 전화로 처방까지는 아니지만 전화로 어떤 상담을 해주거나 진료를 해주는 건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에서 예. 일시적인 문제인데 계속 허용해 주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삼성병원에 다니던 환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모든 차트가 다 있고 환자 기록이 다 있는데 그걸 다 가져가서 또 다른 병원 가서 진료받기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약 처방이나 이런 거를 뭐 거기 다니는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일시적으로는 저는 허용할 수 있다고 특수한 경우라서. 근데 이것을 뭐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걸 계기로 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이런 우리 얘기 중에서도 반가운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죠. 이 메르스에 그 감염됐다고 알려진 임신부가 아주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예? 참, 이거 진짜 다행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그 임산부가 사실은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걸린 사례가 2건이 보고가 된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요르단이고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인데 하나는 이제 초기라서 임신 초기라서 아이가 사산돼서 나온 경우가 있고 한 경우는 그 산모가 아이는 건강하게 출생했지만 산모가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그 온 국민들이 지금 마음 졸이고 그 이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한 상태라고 글쎄요, 해서 정말 너무 다행인 것 다행이에요. 같습니다. 이거 사실 치료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이게 만일 증상이 나타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좀 증상이 아주 심하시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에서도 양성하고 음성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좀 하셨었고, 뭐 열이 막 심하게 난다든지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좀 많이 심하지 않으셨고, 근육통 정도 좀 있었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다행히 이렇게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워낙 임산부 그 감염 케이스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다 보니까 아마 이분 케이스도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나중에 그런 뭐 학술지 같은 데 보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아주 잘된 일인데, 그런데 이제 메르스 얘기 말고 이제부터는 좀 이따간 의사로서 그냥 기자로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딱 편하죠, 보니까. 이 신경숙 씨 표절 문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경숙 씨 표절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표절 지적이 맞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이게 봐도 무슨 본인이 읽어봐도 표절을 문제 제기할 만한 수준으로 맞출 만큼 문장의 구성 자체도 너무나 비슷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표현 같은 것이 나오는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읽어본 기억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저작권 침해가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경숙 작가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를 놓고 제가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베꼈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봤던 구조나 이 표현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담겨 있다가 다른 걸 쓸 때 이게 자기가 개발해낸 건지 아니면 어디서 입력된 거를 쓰는 건지를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자 생활할 때 경험하셨었어요? 아니, 실제로 농담이에요, 농담. 미국 판례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예, 예. 본인이 인지를 못했더라도 표절이 맞다라고. 그래서 신작가의 해명은 본인도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받고도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또. 근데요, 재밌는 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나는 문학의 문학이라는 땅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문학이라는 땅에서 일어서야 된다. 이거를요, 정치인들한테 대입해보면 말이 딱 또 들어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 받은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 나는 정치라는 땅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정치로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신경숙 작가의 이번에 그 좀 변명, 핑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너무나 들었던 이야기들 같아서 아무리 문학적으로 멋있게 말을 쓰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같고 사실 아주 쿨하게 정말 솔직하게 시대의 지성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사랑을 주겠지만 계속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사랑했던 그 독자들이 용서하지 않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이제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이 표절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이 해명이 좀 납득이 좀 안 갔거든요. 이게 표절 지적이 맞다는 생각,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게 표절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건지 굉장히 좀 이 표현 자체가 좀 너무 문학적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약에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내가 표절이구나, 무의식적으로라도 뭐 표절했구나라고 생각하면 표절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더 와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활동하시지만 지금 기자 그리고 기자셨죠. 언론인으로서도 사실 이 표절 문제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신경수 씨의 표절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5년 전에 문예중앙을 통해서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15년 전 문제 제기는 왜 묻히고 지금은 왜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결국 당사자가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SNS에 한 공론화였죠. 이미 문예중앙이라고 하는 월간지, 문학 잡지에서 한 군데서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와 지금 이것이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도 대중적인 어떤 작가, 그 사이에 신경숙이라는 이름 자체가 또 굉장히 대중적으로 더 성장하기도 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공론화를 시키다 보니까 회자돼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거죠. 과거에는 아니었죠. 그렇게 매체도 없었고 문예중앙이라고 해도 끝까지 그걸 가지고 물고 나오고 산다. 어떻게 보면 문단 권력이라는 표현들까지 쓰였지만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죠. 근데 이게 신경숙 씨만의 문제일까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황석영 씨. 황석영 씨의 그 강남봉이라는 그 글도 사실은 뭐 표절 논란이 있었고요. 주장이죠, 그것도. 네, 주장입니다. 예. 주장. 그다음에 권지의 뭐 천웅령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충격적인 것은 2008년에 조경란 작가의 혀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조경란 작가가 심사위원, 예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사한 작품 중에 공개가 안 된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것을 사실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덕성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당사자들은 표절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해당 글을 본 적이 없다. 혹은 일부에서 이제 다음부터는 출처를 명기하겠다. 이런 해명들을 전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뭐 시비 상태인 것이 이것이 뭐 결론이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설 작품 목록에서 뺀다고 얘기가 끝날까요?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작가의 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소설 목록에서 이게 빠진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좀 또 몇 개가 좀 또 논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 또 논란이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작품에서 목록을 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다양하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본인이 어떤 그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앞으로 좀 이런 시비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 뭐 여기 두 분 기자였던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평론가님은 정치랑 비교를 하셨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라지 몰라도 여전히 문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순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